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건국 이래로 역사상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코스피로 보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12.06% 하락을 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 하락입니다. IMF 때보다도 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틀 연속으로도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왜 빠졌냐라고 하는 거는 이슈가 많았었죠. 결국 수급적인 요인에서 계속 이미 외국인은 이탈을 하고 있었다. 이제 선물로 장중에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도 3월 둘째 주까지는 좀 버티지 않을까 했지만 중동 전쟁 이제 터지면서 이제 그게 더 매수를 촉발시키면서 결국 볼린저 상단에서 이탈하자마자 사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사실 꺾일 때 항상 제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아무튼 급락을 하면서 2월 상승분은 다 되돌렸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모습은 단기 반등은 충분히 워낙 이틀간 크게 빠졌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더 빼고 나서 반등을 할 확률이 훨씬 높고, 계속 빠질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추세는 명백하게 하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로바로 좀 볼 수 있는 것만 보죠.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피 200의 상대 강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 지수들보다 오늘 하고 어제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실 상대 강도는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전기전자, 증권이 그나마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추세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다른 쪽이. 그래서 국내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최근 기준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 200은 더 약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국내 쪽이 좀 아웃퍼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시계열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 이제 상대적으로 말이죠. 이제 결국 증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30년 뒤에 올라갈 수는 있어서의 문제일 뿐이지, 100년, 200년 시계열로 보면 항상 올라갑니다. 주식은 언제나. 상대 강도도 결국 이 레인지 안에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번에가 너무 많이 사실 격차가 났던 거고, 결국은 되돌리면서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급 쪽도 국내 쪽 보면 진작부터 사실 1월 27일 고점 이후로 사실 코스피 외국인은 계속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 최고점 찍은 요 정도 수준부터 또 쭉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증시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긴 시계열로 사실 개인이 훨씬 더 많이 사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좋지는 않다. 최근 기준으로 더 좋지 않았다. 사실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만 샀는데 사실 이 기관 어떻게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문제겠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탈출을 못합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코스닥은 정말 정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누군지 알죠. 이제 공공기관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절대적인 수급량은 압도적이긴 하고요. 사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됐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숏 포지션이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1조 가량 증가가 됐네요. 32.8조 정도. 큰 폭으로 사실 문제가 있겠죠. 이분들은 지금 사실 사자마자 물린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다. 시간이 사실 시장이 사실 건전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냐, 뭐 이건 사실 뭐 워낙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딱 뭐가 뭐 옳고 그르다도 없고, 사실 뭐가 더 맞고 틀리냐는 뭐 사실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얼마나 내가 이 시장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주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빨리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매 환경에 있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를 거고요. 뭐 기존 같은 경우가 제가 보통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목균형표로 매매를 했다라고 치면은 결국 1차적으로 뭐 이 정도 과매수 영역까지 왔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뭐 보통 트레이딩 할 때 이거 방법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모멘텀이 있고 뭐 추세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저 같은 경우라고 치면은 이제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내가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쳤을 때, 기준선 일목균형표로 한다면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한 1 ATR 정도 거리가 멀어진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1 ATR은 일봉이면 이제 14일간의 변동성이에요. 이제 얼마나 크게 변동했냐. 그래서 뭐 실제로 수치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ATR이 한 어느 정도, 최근엔 엄청 커졌을 겁니다.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컸었잖아요. 그래서 ATR이 다 뭐 지워버리죠. 이거 다 ATR 빼고는. 그래서 ATR로 보면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하루에 최근 들어서 한 222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변동하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요 수치를 코스피 수치로 나누면 하루에 몇 퍼센트가 변동하더라,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라면 이제 여기서 요 라인을 깨지면 난 무조건 선절한다 라고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이제 올라가면서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 ATR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요 라인 정도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손절해야지, 늦어도 요 라인을 따라가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격이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5%라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최대 손실을 5%밖에 감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레버리지를 한 배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간격이 뭐 요때는 한 1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진 투자 자금의 절반밖에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만큼 빠지면은 제가 풀 베팅을 하면 10% 빠질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벌어지면 줄여야 되고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렇게 벌어졌을 때 저는 다 줄여놨을 거예요, 비중이. 왜냐면 사실 여기서 뭐 더 간다고 베팅하는 거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이제 제가 절반의 비중으로 그냥 베팅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풀 베팅을 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을 때 오히려 베팅을 크게 하고, 벌어져 있을 때는 베팅을 작게 하자, 요 관점에서 뭐 일목균형표였으면은 뭐 사실 여기서 이탈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어차피 빠지는 게 난 50%는 이미 청산한 상태에서 빠졌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했을 겁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요즘에는 제가 그냥 만든 지표를 봅니다. 그냥 이제 TSR이라고 해서 그냥 트렌드 스트렝스 이제 인덱스 해가지고 그냥 추세의 강도를 보는 지표를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어서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흰색과 회색깔이 이제 TSR인데, 이 날 장중에 바로 하락 시그널을 주고, 뭐 저 같은 경우 보통 30분봉을 봅니다. 이제 뭐 매매 환경이 뭐 저는 뭐 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뭐 그게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분은 사실 뭐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뭐 왔다리 갔다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샀다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잠깐 샀다가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한 상태에서 쭉 안 샀다가 이렇게 해서 또 먹고 잠깐 팔았다가 또 먹고 잠깐 팔았다가 또 먹고 잠깐 팔았다가 잠깐 먹고 이때부터 사실 저는 이미 청산을 했을 겁니다. 이 급락 오기 전에 사실 이미 청산 시그널을 주죠. 근데 여기서 사실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만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 돌파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이미 여기서 매도 시그널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과매도 시그널은 여기서 나오지만 끝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쭉 이 평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이게 12 2평, 26 2평인데 돌파 안 됐잖아요. 쭉 그냥 내려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 정도 돌파되면 뭐 그때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이제 숏을 쳤다라고 치면은. 그래서 숏은 사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치면 이 TSR이 0 밑으로 떨어지는 요 시점에 사실 숏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긴 또 슬로프가 있죠. 이건 가속도인데 이 히스토그램은 가속도가 여기서부터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가속도를 떨어지는 이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게 속도랑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사실 요 초장 정도까지의 속도는 아니지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추세의 힘을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뭐 30분으로 보든 1시간으로 보든 1시간을 보면 볼린저들이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크다. 근데 이제 좀 안전하게 늦게 한다라고 치면은 120분봉 112 이동 평균선 돌파되면서 가면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 뭐 저 같은 경우에 짧은 시결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일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밴드가 확장이 되면서 무너지는 순간 뭐 사실 이미 끝이 난 거고요. 사실 이날 이미 TSR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애매한 시그널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그냥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작게 하다가 이렇게 긴 시그널 나올 때만 하고 요럴 때 그냥 요 장중에 이제 이미 매도 시간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바로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진입은 긴 시결에서 보고 뭐 엑싯은 이제 짧은 시결에서 엑싯을 한다. 이제 이게 멀티 타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그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기부터 좋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지 않았어야 되고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수평할 때는 진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 수치가 보시면은 뭐 이제 코스피 200으로 한번 보면은 여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죠. 이게 제가 이거 정구분포로 만든, 그러니까 확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많이 뭐 투자를 좀 잘 아시는 분들 알죠? 볼린저 밴드가 20-2죠. 21 이동평균에 이 표준 편차를 더한 값.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것 요 근처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극단적인 영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넘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도 이제 극단값으로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급락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또 다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확률을 좀 녹이긴 했습니다. 이제 정규 분포화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극단적인 상승이 이제 이 표준 편차를 넘어간 값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내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미 상승한 라인에서 내가 무리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포인트죠. 이제 여기서도 이미 꺾이는데 무리할 필요가 있나? 사실 이날 파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이격도 넓은 상황에서 무리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쐐기를 하고 가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추세는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다 꺾여 있어요. 이제 뭐 이평도 꺾여 있고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TSR도 하방 추세고요. 근데 뭐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참는다라고 치면은 수치가 낮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일단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 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나마 유일한
뭐 위안이 되는 구간인데 이제 실제로 급락하는 거는 이 통계값을 뚫고 내려가거든요. 급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사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그냥 이 차트로 보기가 뭐 사실 차트를 설명하기엔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내려가는 걸 사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여기가 그냥 1이고 여기가 2일지 이렇게가 2일지 뭐 그거까진 모르겠지만 한번 반등하고 여기가 재돌파되지 않는 이상 일단 하락의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반등할 수 있었던 게 20볼린저를 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이 구름대를 넘지 못하는 한 이미 모든 추세가 다 꺾였거든요. 전환선, 기준선, 하회, 후행스팬까지 꺾여 있고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세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조심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요. 뭐 금 같은 경우 일단 뭐 어제 좀 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좀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급 하락을 했고 일단 여기가 넘냐 마냐인데 일단 TSR 또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추세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프도 내려오고 가속도도 내려오고 추세도 내려온다. 좋지 않다는 말이죠. 사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슬로프 올라가고 이게 추세 올라가고 슬로프 올라가니까 뭐 나쁘진 않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WTI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올라가니까 뭐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이렇게 좀 꼴이 있는 거는 좀 기분이 나쁘다. 캔들 모습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결국 속도랑 방향 자체는 일단 정방향이다. 이제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돌고 돌아서 코스피 방향도 내려가고 속도도 내려갑니다. 좋지 않다는 말이죠. 이제 코스닥 방향 내려가고 속도는 이제 가속도는 오히려 밑쪽으로 붙고 있다. 매우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개별 종목도 한번 보면은 뭐 삼성전자 윗골이 나면서 내리꽂고 거래량 터졌다 하고 속도 내려가고 가속도도 약해지고 있다. 안 좋다는 말이죠. 결국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꼴이 나면서 내리꽂았기 때문에 뭐 속도 가속도 다 안 좋고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를 거. 근데 여기는 뭐 이제 가속도까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내려온 정도까지는 아니고 애플 같은 경우도 뭐 결국 여기를 돌파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돌파하지 못하면 전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여기도 속도 내려오고 가속도 약해지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속도 올라가고 있고 가속도도 올라가고 있어서 좀 미리 많이 빠졌던 부분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속도 올라가고 가속도 내려가고 그래서 좀 그냥 뭐 중간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내려가고 속도도 내려가고 안 좋죠. 여기도 안 좋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속도 가속도 다 안 좋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속도 가속도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치면 이때인 거예요. 이때 속도 올라가고 가속도 올라가면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쭉 먹는 거죠. 이러고 나서 추세 꺾이면 또 다시 탈출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 개념은 결국 속도랑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도 올라가는데 가속도까지 같이 올라간다. 아, 그때 난 진입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속도 올라가고 가속도 올라가니까 진입하는 거죠. 이제 요 시점에 진입하는 거죠. 요 시점에 진입한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모멘텀 투자입니다. 왜냐면 추세 매매 투자자라면 이제 TSR이 0이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멘텀 투자여서 사실 조금 리스크가 더 있기는 합니다. 대신 바닥을 더 빨리 잡긴 하겠죠.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투자가 이제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은 추세도 올라가고 방향성도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뭐 추세의 힘이 강한 게 아니죠. 그냥 횡보죠. 사실 횡보예요. 횡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다. 결국 이게 델타 값이거든요. 델타 값이 커야 되는데 델타 값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무추세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기는 해요. 이게 사실 추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만하게나마 계속 올라가는 게 추세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기어다니죠. 이런 건 추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쭉 올라갈 때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사실 무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사실 추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 더 크게는 조정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다만 워낙 이틀간 큰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거 뭐 볼린저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충분히 되돌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계속 반등할까에 대해서는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그냥 코드를 짜가지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일목균형포로 하셔도 되고 뭐 정말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탐욕과 공포에 질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기준을 일관되게 지켜가신다면 저는 뭐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러지 못한 거죠, 이제.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난점이죠. 그냥 욕심이 들고 공포에 드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성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게 제일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을 했었죠. 뭐 장중에 사실 야간장에는 1,500원까지도 갔었지만 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뭐 결국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장 큰 건 사실 정책적인 여력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 부채가 다 사라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가 지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뭐 유가를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올라가서 미국이 나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간접세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7, 80년대랑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뭐 그때도 사실 오일 쇼크 때문에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났던 시즌인데 뭐 그때랑 뭐 계속 봐왔던 것처럼 지금 비슷하게 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사모 대출 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게 뭐 PIK라고 해서 결국 대출해준 애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애들이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만기에 이자 한 방에 낼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래 0이었던 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18% 정도 될 겁니다. 사모대출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애들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참 웃긴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면 이 시장에서의 FCF, 그 잉여현금 흐름이 거의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5년 정도 적자입니다. 그게 대다수의 한 5, 60%가 적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자도 못 내죠. 근데 돈이 썩어 나니까 그냥 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출조차도 멀쩡하지 않아서 이게 이중담보가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담보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회사가. 근데 이 A라는 회사의 담보가 100억이에요. 근데 대출을 A라는 은행에 우리 담보 100억이니까 70 빌려줘. 70억. 그럼 LTV 70%죠. 빌리고 또 B라는 데서 우리 담보 또 100억으로 또 70 빌려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중담보가. 뭐 개판인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개판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넘쳐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넘쳐나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든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빌려주는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지금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 지금 금융회사가 한 5개 정도 지금 파산을 했고요. 한 5개월 동안. 시장이 뭐 이슈만 있고 뭐 그게 아직까지는 크게는 반영은 안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결국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게 기름값 올라가고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결국 약한 고리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뭐 결국 이렇게 막 매크로적인 것보다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평을 보시든, 뭐 저처럼 뭐 코딩을 짜서 만드시든, 뭐 일목균형표를 보시든, 뭐 솔직히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복잡하다고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심플하다고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심플하다고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관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자기의 전략을 잘 쓰셔라. 그리고 이 거래량 보시면 뭐 내리 꽂는데 거래량 더 높잖아요. 사실 이건 이렇게 절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꽂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꽂냐의 차이예요. 지금 이 사실 탈출을 사실 이날 했어야 되는 게 베스트고요. 장중에 이날 못했다고 하면 사실 오늘이라도 팔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사실 팔았어도 이 기준선 뚫리면 바로 팔았어야죠. 꼬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